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영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해요. 영재는 벌써 뇌 구조 자체가 달라요. 일반 아이들하고 다르고요. 노력해서 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태생 자체부터 뇌 구조가 달리해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이거를 뭐 영재 학원이니 뭐니 이런 데서 노력하면 영재가 될 수 있다고요? 이거는 다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될 수가 없어요. 뭐 영재 반열에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영재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재는 타고나는 거고 태생부터 달리 태어나는 선택받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영재들이 왜 대치동에 다 몰려 있을까요? 이 아이들이 진짜 영재일까요? 아니에요. 다 가짜 영재예요. 이 가짜 영재들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은 그 한계점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한계점에 오게 되면은 아이들이 망가져요.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IQ 110으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해봐요. 자, 예를 들어서예요. 그런데 이 영재라고 착각을 하고 영재 교육을 하다 보면은 아이가 과부하가 걸려요. 할 수도 없는데 강제적으로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과부하가 걸리고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작용으로 인해서 겉으로는 하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뇌가 계속 지속적으로 파괴가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영재라고, 그러니까 가짜 영재인데 영재라고 얘기를 해서 아이들 교육시킨 이런 부모님들 보면은 우뇌 교육은 안 시키고요, 좌뇌 교육만 시켜요. 이 좌뇌 교육에 한해서는 아이가 원래 좌뇌 쪽을 많이 갖고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보기에는 빨리 발달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원래 좌뇌 쪽의 지능이 좀 높은 상태인데 거기에다 불구하고 또 우뇌는 발달 안 시키기 때문에 이 뇌에서 우뇌를 일찍 끊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좌뇌에다 쏟기 때문에 아이가 겉으로 보기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뭐 말도 잘하는 것 같고 영어도 일찍 배우는 것 같고 또 수학도 조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또래 애들보다 조금 잘하는 것 같으니까 뭐 영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우뇌는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가서 정작 우뇌를 써야 되는 그 시기 때는 우뇌를 쓰지 못해서 아이가 점점 힘들어지고 적응을 못하고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때 되면은 아이가 110으로 태어난 아이들도 한 90대까지 떨어져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왜? 좌뇌는요, 배우면 배운 것만큼 딱 거기까지는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3학년 4학년이 지나고 고등지능이 올라가고 그때부터는 아이들과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 정도까지는 아이가 좀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격차가 벌어지면서 아이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지능이 떨어지면서 나오는 이상 뇌질환 이런 현상들을 보이게 되면서 아이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이가 영재인 줄 알고 어머니들은 엄청나게 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의한 조기교육 부작용 현상으로 아이가 이상 증상을 보이게 되는 거고, 그나마 좌뇌형 아이들은 문제가 터져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에 터지긴 하지만은 우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재인지 착각하고 영재 교육을 그대로 했다가는 6세에서 7세경에 경계성 지능이 그때 떨어져 버리고, 또 아이가 이런 호기심 많은 행동들과 부모가 해야 되는 것을 따라야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이 불꽃이 튀기게 되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거기 갈등에 의한 스트레스, 하기 싫은데 그걸 억지로 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호르몬 작용으로 인한 지능 저하, 암기력 저하, 학습 저하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서 아이가 6세 정도 되면은 특징사항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7세 정도나 7세? 빠르게는 6세 이후부터 경계선 지능으로 인한 후유장애로 ADHD까지 오게 돼요. 이렇게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지능 저하 ADHD는 고치기가 어려워지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잘못된 부모의 판단에 의해서 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영재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영유에서 애 앉혀놓고 한 15분 20분 얘기하고 영재네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영재를 그렇게 판단하는 게 어딨어요. 영재를 판단하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영재 교육원 이런 데서
엄청난 검사를 통해서 아이가 영재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해요. 그런데 일반 영유아원에서 걔네가 뭔데 애들 영재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냐고. 어머님이 아이를 키우면서 절대 믿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학습지 교사 및 이런 책장사들 말은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들이 의사질 하는 거, 의사놀이 하는 거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언제 봤다고 아이가 ADHD니 이런 경계성 지능이니 이런 말을 왜 함부로 하냐고. 그 사람들은 우물안 개구리예요. 그래서 자기가 본 아이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 거기 안에서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물안 개구리예요. 대치동에 있는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개인주의, AI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애들이 대체적으로 조용히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 교육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 시키면 시킨 대로 하니까, 얌전하니까. 그런데 원래 아이들은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은 호기심 많고 이것저것 관심도 많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뛰어놀고 이렇게 해야지 정상적인 뇌발달이 되는데 아이를 그냥 앉혀놓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할 거 없으면 TV나 만화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애들 교육이냐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정상적인 아이들 이것저것 호기심 많고 또 참견하는 것도 많고 또 자기 할 거는 제대로 하는데 또 관심 많은 애들 이런 애들을 ADHD라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가르치기 어렵거든. 원래 이런 아이들이 정상인데 다들 얌전한 애들 사이에 그런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 정상인 애들이 있으니까는 이런 애들이 오히려 싫은 거야. 그러니까 ADHD라고 얘기를 하고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영유에서 영재라고 하는 애들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거예요. 애들 자아를 엄마가 일찍 빼앗고 가만히 앉아있고 시키면 시킨 대로 AI처럼 움직이는 아이들. 지능이 약 90에서 100 정도. 그 사이에 약간 멍한 아이들. 얘네들을 일부러 130짜리 영재라고 하는 거예요. 딱 90에서 100 정도 되는 IQ를 가지고 있으면은 애들이 보통 잘 따라요. 자기 생각이 별로 없고. 그 밑으로 떨어지면은 애들이 이상한 뇌질환 현상들을 슬슬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애들이 산만해지고 학습도 잘 못 받아들이고 80 이하로 떨어지면은 애들이 폭력적인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딱 100 이하 수준으로 그렇게 좀 약간 멍한 아이들을 찾아야 되는데 멍한 아이는 엄마들이 보통 아이가 태어나서 36개월 이내에 대체적으로 만들게 돼요. 어떻게 만드냐? 과도한 독서, 과도한 책 육아,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집에서 감금되는 생활, 문자 교육, 숫자 교육만 주로 하고 밖에는 웬만하면 안 나가고 야외 활동 많이 안 하고 어디 놀러 가는 거 많이 안 하고 거의 집안 생활만 주로 하다 보면은 아이가 그렇게 변하게 돼요.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지능이 전체적으로 약간 떨어지는 아이들을 영유에서는 제일 선호하고 그런 아이들을 130짜리 영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한테 강제적으로 문자 교육, 영어 교육 이런 걸로 시키다 보면은 아이들이 하기는 해요. 당연히 발음이 제일 좋을 때니까 그때도 발음이 좋아요. 진짜 이 제2외국어란 뭐냐면은 똑같은 문장을 얘기할 때 한국어로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제2외국어로도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이것을 다계국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는 얘기하고 한국어로는 얘기 못하고 한국어로 얘기하는 거는 영어로 얘기를 못해. 얘는 그냥 망가진 아이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애예요. 7살이 됐는데 얘가 한국어는 못하고 영어만 해. 얘는 다계국어 하는 애가 아니에요. 그냥 모국어 망친 아이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진짜 영재들은요, 언어 분류를 할 줄 알아요. 그리고 똑같은 문장을 한국어든 영어든 둘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진짜 영재고, 영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3세 이전에, 그러니까 36개월 이전에 티가 나요. 누가 봐도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뭐 영유 가서 판단하고 뭐 우리 애가 영재일까요? 아닐까요? 그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36개월 이전에 누가 봐도 얘는 영재인지 알아요. 그거에 대해서 왜 대치동에 있는 아이들이 영재가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자 36개월 정도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보통 36개월에서 46개월 그 사이에 보통 영재 테스트를 많이 하거든요. 그 사이에 아이들을 예를 들게요. 날카로운 호기심이 강해야 돼요. 호기심이 강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것저것 신경 쓰고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해서 이 왜라는 말을 많이 물어봐야 돼요. 엄마 이거 왜 그래? 이건 왜 그런 거야? 이걸 원리는 뭐야?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왜 소리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조기 교육을 많이 하는 엄마들은 애들이 왜라고 물어보는 걸 굉장히 많이 싫어해요. 아이가 왜라는 걸 물어봤을 때 부모가 만약에 대답을 몇 번 안 하다 보면은 아이가 호기심 자극이 떨어져요. 그다음부터 부모한테 안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서 호기심 자극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저것 호기심 많고 참견 많고 이런 아이들, 영재성이 안 되래도 보통 이게 대체적으로 운해에 관련된 건데 운해가 높고 두정엽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호기심 자극에 대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맨날 공부만 시키니 애들이 호기심이 있냐고. 없어요. 맨날 공부만 시켰던 아이들은 영재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연령 대비 고급 언어 사용. 이거 3살인데 아이가 영어 한다고 애들이 고급 언어 사용한다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걔는 영어 쓸 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애들이 영어 하면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아. 그런데 애들이 영어 하는 거 그 한국말로 풀이하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7살짜리 애들 막 영어 막 하잖아요. 혼자 떠드는 거 말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거 한국말로 풀이해보면은 그냥 한국말만 배운 애들 5살 수준이에요. 수용 언어가 그 정도뿐이 안 돼요. 그래서 고급 언어 사용 같은 경우는 아이가 어른들이 주로 쓰는 말, 그렇다고 막 어른들이 쓰는 나쁜 말이 아니라 이 고급스러운 언어들을 많이 쓰고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 아파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오늘 편찮으셔서 뭐 병원에 가셨어요 이런 존댓말까지 같이 써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에요. 그거 외에도 할머니 진지 드셨어요? 막 이런 식으로 고급 언어, 그러니까 높임말, 낮은말 이런 것들 다 구분해 가면서 이렇게 쓰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하는 말, 밖에서 하는 말 이런 것도 구분을 하고 이 한국어라는 게 그냥 말만 배운다 되는 게 아니라 한국어도 높임말, 낮은말 이런 걸 다 구분해서 써야 되고 집에서 쓰는 말, 나가서 쓰는 말, 또 외부에 갔을 때 그 사람들한테 쓰는 말들 이런 것들을 다 구분을 해야지 집에서 막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막 쓰던 말을 밖에서 나와서 그거랑 똑같이 쓰다 보면은 아이들 싸가지 없다는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혼자 구분해서 쓸 줄 알아요, 아이들이. 세 번째, 높은 학습 능력 및 높은 지적 잠재력이에요. 이게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3살짜리 애가 구구단을 해? 우와! 높은 학습 능력이야. 어? 3살짜리 애가 영어를 막 줄줄줄 해. 우와! 이런단 말이에요. 3살짜리 애가 글을 줄줄줄줄 읽어. 와, 엄청나게 똑똑하다. 아니에요. 이거는 아이를 공부시킬 목적으로, 글자를 뗄 목적으로 매일 아이랑 책을 읽고, 문자 노출을 시켜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그거를 1년, 1년 반 이상 반복을 하다가 36개월에 뗐어. 이거는 영재가 아니라 아이를 문자 강제 교육을 하면서 우뇌의 창의력, 상상력을 없애고 전체적인 뇌 활동을 문자로 올인한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대체적으로 상상력이 떨어지고 문자에 올인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런 아이들 보면은 굉장히 똑똑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 학습 능력이 아니라 누가 뭐를 하고 있어. 그런데 오늘 처음 배웠단 말이야. 근데 다음날 됐는데, 그 애가 일주일, 한 달 한 것만큼 다음날 그 정도를 해. 간단히 예를 들게요. 3살짜리 애가 스케이트장을 갔어. 스케이트를 배워야 되는데 처음 스케이트를 타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스케이트 타고 이렇게 가는 법을 알려줘서 걸음마를. 그런데 애가 가만히 있더니 이 영재들은 두정엽 중에 후 두정엽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가지고 본인이 관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을 하고 그거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자면서 몸의 세포에 기억을 해요. 그 사람이 했던 행동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몸의 세포에 저장을 시키는 그런 역할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스케이트를 타러 갔더니 갑자기 걸음마 가르쳐 준 애가 갑자기 막 날아다니면서 타는 거야. 그런 거예요. 이 공부에 관련된 게 아니라 아이 성장 발달 과정에 따라서 또래 애들보다 성장이 높은 거. 그리고 어떤 지식을 얻는 게 뭐 구구단하고 덧셈 뺄셈 그런 게 아니라요. 아이들이 만들기나 그리기나 이런 걸 하는데 처음에는 졸라맨으로 그렸다가 졸라맨이 만약에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약간 살이 붙는단 말이야. 근데 이 학습 능력이 높은 애들은 처음에는 똑같이 전라맨으로 그렸다가 이 6개월도 안 됐는데 막 풍경화를 그린단 말이야. 이런 거예요. 이런 게 학습 능력이 높다는 거지. 자네는 일을 가르쳐 주면은 일을 해요. 이거는 높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운해를 빨리빨리 버리고 운해 지능을 완전히 박살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자뇌 지능이 올라가게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후유증은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6세, 일반 좌뇌형 아이들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부터 뇌질환이 걸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빠른 추리를 하려면은 경험 정보가 필요해요. 집에서 맨날 책으로 하는 이런 학습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많은 것을 보고 관찰하고 또 그런 거를 보러 다니고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런 거를 경험을 많이 쌓이게 되면은 아이들이 이런 경험 지능, 자연 친화 지능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들기 같은 것도 많이 해 주고 이러다 보면은 두정엽도 발달이 됐는데 대체적으로 영재형 아이들은 두정엽이 강하게 태어나요. 그래서 이 추리 능력도 굉장히 강한데 추리 능력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상상력과 창의력이 굉장히 강해야 돼요. 그런데 36개월 이전에 문자 자극을 많이 해주면은 이 문자 자극과 상상력과 창의력은 반비례를 해요. 아이가 영어를 잘하고 쓰기 읽기를 잘하는 이런 아이들은 반비례해서 상상력과 창의력은 이런 문자 자극이 오른 것만큼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만 죽어라 시키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추리력이 떨어져요. 이 리더십과 자신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뭔가 잘하는 거 있어야 되는데 경쟁심으로 인한 자신감은 아니에요. 그거는 자만심이 되고 이 경쟁으로 인해서 누구를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존감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 리더십과 자신감은 이 리더십은 말 그대로 사회성이 좋아야 되는데 영유 다닌 애들 사회성 좋을까요? 왜 그냥 앉아만 있잖아. 옆에서 야 이거 하자 뭐 하면은 야 싫어 내 거 내가 할래 이랬단 말이에요. 안 좋아 사회성이. 리더십이 좋으려고 그러면은 아이가 어떤 곳에 갔을 때 애들이 주변에 모여야 돼요. 그래서 또래 아이들 많은 곳에 딱 갔을 때 그 아이 주변에 아이가 많잖아요. 그러면 얘는 리더십이 있는 아이예요. 처음 보는 아이들 사이에서도 얘 주위에 모이게 되거든. 이런 아이들이 리더십이 많고 배려심도 많아야 돼요. 근데 영유 다닌 애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자신감? 비교성 칭찬 많이 해주죠. 누구보다 잘하면 칭찬하고 그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어차피 영재성 아이들은 본인이 잘하는 게 그 밑에 애들 잘하는 거가 평생 쫓아올 수 없을 정도까지 실력이 올라가 있어요. 왜냐? 36개월 이전이 됐는데도 아이가 또래 애들에 비해서 그냥 상위 4% 정도예요. 또래 애들에 비해 상위 4%.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상위 4% 안에 들어야 돼요. 그래. 자, 영어를 예를 들게요. 아이가 영어를 하는데 영어 레벨이 간단히 얘기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 아이들보다 더 잘하면 돼요. 그러면 영재예요. 한국에 삶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똑같은 나이 또래 애들보다도 말을 더 논리 있게 더 잘한다. 그러면 얘는 영재예요. 근데 미국에 있는 6살짜리 애랑 우리나라에 있는 6살짜리랑 대화를 했는데 미국 애가 답답할 정도야.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영어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영어 수준이 그닥 그렇게는 안 해.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면은 영재도 아니고 얘는 그냥 일반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더십과 자신감이 왜 애들이 강하냐면은 대체적으로 다른 애들보다 정신 연령이 높기 때문에 다른 애들을 그 배려하는 마음이 좀 강해요. 자신감 같은 경우는 이미 36개월 되면은 상위 4% 되는 이런 것들, 특히 운해 활동 중에 뭐 음악이니, 그러니까는 뭐 악기 연주니, 뭐 만들기니, 그리기니, 또 뭐 운동이니 이런 것들을 야 이거는 성인이 해도 이거는 한 10년 해야 되는데 그 정도에 해당하는 거를 아이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신감이 있는 거죠. 자, 뛰어난 기억력이에요. 이 기억력이라는 게 뭐 영어 단어 외우고 구구단 외우고 무슨 공식 외우고 한글 뭐 이런 거 한다고 이런 기억력이 아니에요. 어떤 기억력이냐면은 상황 기억력. 지금 어제 일어났던 상황, 내가 들었던 거 이런 것들을 다음날 그대로 다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매일 공부만 하던 아이들은 학습에 관련된 거 외에 일상 기억이 없어요. 해마 자체에서 반복되는 일상은 압축을 시켜서 삭제해버려요. 그래서 공부만 했던 애들이 학교를 들어가잖아요.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만 돼도 자기 유아 때의 기억은 나는 그냥 공부만 했어 라는 기억밖에 안 남게 돼요. 그리고 특별한 기억이 있으면은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공부한 이거 외에 특별한 기억이 있으면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아이가 하나도 못 그려요. 왜? 내 머릿속에는 특별한 기억이 없으니까.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생활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오히려 기억력이 떨어지고, 말 그대로 운의 발달 시기에 강제적인 이런 조기 교육을 계속 하다 보면은 특히 읽기, 쓰기 이런 것들을 뭐 48개월 이전, 그러니까 원래 60개월 이전에 하면 안 되는데 그때 많이 시키다 보면은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 운의 기억과 잔의 기억이 다른데 운의 기억은 경험 기억이고요. 잔의 기억은 그냥 말 그대로 강제로 주입하는 학습 기억이에요. 이 학습 기억력만 올라가 버리면은 아이들이 이 경험 기억력이 한참 발달될 6세까지 이게 망가져요. 그래서 아이가 평상시에 이런 기억들도 할 수가 없고, 이 운의 기억이 뭐가 좋으냐면은 말 그대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보고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을 눈으로만 보더라도 그게 다 나의 공부가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창의성이에요. 이 창의성은 말 그대로 학습 교재로도 불가능해요. 창의성은 운의 최종 단계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면 창의성이 나올 수가 없는데, 생각하는 능력과 창의성은 오로지 운의 활동에 의해서만 생겨요. 운의 활동을 꾸준히 1년 이상, 그것도 본인이 좋아하는 거에 한해서 1년 이상을 했을 때 아이가 생각하는 능력과 창의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간단히 이거는 뭐고 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깊숙이 생각하고, 깊숙이 생각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나중에 발현이 되는 게 이 창의성이에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여러 가지 상상에 대한 거, 그리고 책 육아를 하더라도 글밥이 아예 없는 그림만 나오는 책을 보여줬다면 상관이 없는데, 글밥이 많은 책을 읽어줬다 하는 순간부터 아이는 창의성,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36개월 전에는 그래서 책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책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육아를 할 때 아이랑 같이 못 읽고 어쩔 수 없이 최종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책이지, 책을 이용해서 육아를 하는 거는 책 장사들이 만들었고 그것을 이용해서 돈 벌어 먹는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 유튜버들도 지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남이 그랬다, 그래서 난 얘기한 것 뿐이다 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남이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남이 했던 이거 가지고 나는 보여줬을 뿐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이거를 하면 뇌활동이 어떻게 되냐, 왜 애가 똑똑해지냐 물어보면 몰라요 말이에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누구 교수가 그랬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 연구 결과가 그렇다, 이게 뭐야? 그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이디어를 조종하거나 수정하는 건데, 이거는 내가 이런 계획을 잡았어. 그런데 이게 만약에 틀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엄마 여기 가지 말고 여기를 갈까? 근데 보통 애들은 여기를 못 가면 울고불고 떼쓴단 말이야. 근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정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엄마 여기 말고 저번에 보니까 이거 비슷한 여기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랑 서울랜드가 있단 말이야. 에버랜드는 야외에 있어, 서울랜드는 실내에 있어. 아이한테 예전에 한번 이걸 가르쳐 줬어. 둘 다 놀이기구 타는 데야. 근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에버랜드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딱 가려했더니 비가 오는 거야. 아야, 지금 에버랜드 가려는데 어떡하지? 야, 그거 밖에 있어야 되는데 무이 가져갈까? 아니면 무산 쓰면서 갈래? 그러면은 이제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막 울고 막 난리가 나요. 막 비 온다고 어떡하냐고 막 난리가 나는데, 이 영재성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 그러면은 저번에 봤더니 그 롯데월드는 그 실내 아니었어? 어차피 똑같이 노는 거면은 이번에는 그냥 롯데월드 가자, 이런 식으로 아이가 조리있게 얘기를 해요. 먼저 제안을 하는 거야. 영재성 아이들은 절대 엄마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표출을 하고,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 거꾸로 엄마가 선택을 하게 해요. 이게 영재성 아이지, 일반 영유 다니는 아이들은 엄마가 시키면 시킨 대로, 선생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요. 이런 AI처럼 움직이는 아이들은 절대 영재가 될 수가 없고 가짜들이에요. 이 통찰력 있는 관찰, 이거 뭐냐면은 이 관찰이라는 게 어떤 관심 있는 거 있으면은 그거를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는 거. 영재성 아이들은 이 쳐다보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 피사체에 대해서 모든 거를 다 흡수를 해요. 이게 왜 그렇지? 얘네들은 왜 그럴까? 왜라는 말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거를 계속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엄마들이 애가 가다가 개미 있냐고 앉으면 야 바빠 가자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영재성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은 바쁘더라도 그냥 쳐다봐 줘요, 애가 다 할 때까지. 그리고 애가 중간중간 질문을 하면은 다 대답을 해 줘요. 엄마들이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도 최대한 아이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대답을 해 주는데, 만약에 잘못 설명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빨리 수정을 해 줘야 돼요. 아이는 이 엄마가 얘기했던 거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다음 배워야 되는 거를 거기서 연계를 해요. 그런데 이게 잘못 얘기해 주면은 틀어져 버려요. 그러면 아이가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니까, 만약에 영재성 아이들한테 잘못 얘기를 했으면은 집에서 빨리 찾아와 가지고 바로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얘네들은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잘못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엄마가 아까 이건 이거라고 그러지 않았냐?" "어 맞아. 엄마가 그랬어. 근데 그거는 엄마 좀 찾아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 요거는 요게 맞는 거야." 그러면은 인제 아이가 막 궁시렁 거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아이가 본인이 받은 정보를 수정을 해요. 하여튼 요런 식으로 이런 걸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얘기한 스케이트 얘기를 들었는데, 본인이 잘 못 타도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거를 잘 본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는지, 턴은 어떻게 도는지, 앞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하고 뒤로 갈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유심히 눈으로 보고 관찰을 하고, 이 관찰한 거를 그대로 뇌에다가 저장을 해요. 영재는요, 뇌에 이런 시냅스 신호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커요. 일반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두께가 1이라 그러면 영재 애들은 4 이상 돼요. 벌써부터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 어차피 나중에 이 영재에 대해서, 영재가 어떤 식으로 돼 가지고 영재가 이런 특이 증상들을 보이고 어떻게 학습을 더 잘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영재 특별판으로 한 10편 정도 제작을 할 건데, 그때 영재 교육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영재 교육이 왜 불가능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요. 이 요즘 가짜 영재가 많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목표를 추구하는 끈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를 영어를 가르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목표는 아이의 목표가 아니에요. 엄마의 목표인 거야. 이만큼 해야 되니까는 아이를 그걸로 목표 지점을 정해주고 여기로 하게끔 그냥 막 푸시를 하는 거야. 그런 목표야. 그러면 아이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아이 스스로 정한 목표고, 아이 스스로 그거를 할 수 있는 끈기를 키우는 능력이에요. 아이가 시키지도 않은 걸 막 한단 말이야. 아니면은 아이가 뭐가 궁금해서 뭘 시켰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갑자기 재밌어. 그러면은 엄마 나 이거 나중에, 얘기는 안 해. 얘기는 안 하는데 자기만의 목표치 설정량이 있단 말이야. 나는 저 사람만큼 해야 돼. 2달 안에. 그러면은 아이 혼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 사람만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야. 저 사람만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혼자 막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은 막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혼자 다, 이런 자기주도 학습이 이미 돼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기주도 학습이 보통 언제 되냐면은 초등학교 3학년 그 정도 돼야 되는데, 영재성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 학습이 보통 40개월이면은 이미 가능해요. 그리고 정신 연령 자체, 말하는 것 자체, 행동하는 것 자체, 이런 것들이 한 6세 정도에서 7세 정도 되면은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아이들 정도 수준이 돼서, 초등학교 4, 5학년짜리 애들하고 이 영재 애들하고 얘기를 해도 말이 통해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영재성 아이들을 귀여워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대화를 해도 대화가 통해요. 그 정도가 돼야 영재 아이예요. 벌써 정신 연령 자체가 굉장히 높아. 근데 하는 짓은 아이야. 그래서 어머니들 가끔 영재 애들 키울 때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행동하고 말하고 이런 배우는 학습 능력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아이가 가끔 가다가 6살인데도 초등학교 2, 3학년처럼 대할 때가 있어. 그러면 아이가 상처를 받아요. 아이가 6살이면 6살만큼의 행동에 대한 다른 애들만큼 해주면 돼요. 그리고 아이의 학습 능력은 초등학교 4, 5학년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따로 교육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영재 아이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너무 높은 교육을 하다 보면은 아이가 뭐 대학교에서 눈독 들여 가지고 이렇게 발탁되지 않는 이상은 대체적으로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가 습득력이 많다고 이것저것 많이 시키다 보면 결국은 초등학교 3, 4학년 되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외국으로 대부분 이민을 가게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간단하게 아이가 영재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36개월 이전에 아이가 잘하는 것들이 운해 쪽, 만들기, 그리기, 음악, 예술, 운동이든
이런 것들이 상위 4%에 드는 게 못해도 1개에서 2개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재성 아이들 같은 경우는 후두정엽이 굉장히 발달되기 때문에 이 통찰력과 또 이런 것에 대한 관찰 능력, 또 카피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집에 가만히 있는 아이들, 요런 애들, 얌전하게 가만히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지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영재가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 만들긴 쉬워요. 백질부터 망가뜨리면 되니까 24개월 이전에 휴대폰 많이 사용하고 영상 많이 보여주고 책 많이 읽히면 돼요. 그러니까 백질이 뭐냐면은 어떠한 정보를 입력하는 거예요. 입력해서 그거를 회백질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입력이 늦어져요. 백질 연화가 오면은. 근데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 돼요. 문자 교육, 그 다음에 뭐 외국어 교육, 숫자 교육, 또 TV 많이 보여주고 아이 스트레스 많이 주고 밖에 안 나가고 집에만 있는 생활 그것만 많이 하면 돼요. 그러면은 백질 연화가 오고 백질 연화가 온 상태에서 36개월까지 사회성 이제 슬슬 발달될 시기에도 밖에 못 나가게 하고 밖에 생활을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책만 읽히시면 돼요. 매일매일 문자 교육 시키고 맨날 읽기하고 그 다음에 뭐 영어 교육한다고 그냥 막 애들 ABCD 가르치고 그런 교육 또 숫자 교육한다고 덧셈 뺄셈 하고 이렇게만 하면은 애들이 대체적으로 한 4살, 그러니까 4살 전에 IQ가 100 이하로 떨어져요. 그러고 나면은 애들이 얌전해져요.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영유 가는 거죠. 영유 가면은 이제 영유에서 아이 이제 130이라고 얘기하면서 영재가 왔네요 이래요. 왜? 애들이 가만히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거기서 영유 한 2년만 다니시면은 아이 지능이 약 80에서 90대까지 떨어진다는 거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가 영재라고 했으면은 당장 병원에 가서 종합병원에 가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영유에서 오케이 할 정도의 아이면은 IQ 수치가 100 이하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영유에서 한 2년 다닌 다음에 병원 가서 테스트하면은 거의 한 90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특히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유 오래 다니시면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오는 게 ADHD 및 특증상이 무조건 온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여자 아이들도 웬만하면 ADHD가 안 걸리는데 이 강압적으로 많은 그 문자 교육과 영어 교육을 시키다 보면은 여자애들조차 ADHD가 나와요. ADD가 아닌 ADHD 과잉 행동 반응이 나와가지고 여자애들도 친구들 물어뜯고 때리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부모가 열심히 만든 아이죠. 나중 돼서 그런지 몰랐다, 속았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조기 교육을 안 하는 게 그래도 중간은 가요. 알고 계시고요. 영유에서 말하는 아이들 영재 거의 99% 뻥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영유에서 아이가 IQ가 130이라고 그랬던 아이들 이런 애들은 빨리 지금 당장 종합병원 가서 아이 테스트 받기 바래요. 아이가 만약에 지능 수치가 100 이하로 나왔다고 하면은 앞으로 학습에 관련된 거는 몇 년 동안 하지 마셔야 돼요. 공부 포기하셔야 되고 얘는 학교에 가가지고 다시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모든 영유 다니시는 분들 이런 아이들은 동네 병원에서 테스트하지 마시고 다들 종합병원 예약을 해서 대학병원 예약을 해가지고 당장 웩슬러 지능 테스트 해서 아이 상태가 어떤지 꼭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래요.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